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네, 정말 폭염이란 말이 딱 떨어지죠. 네, 엄청난 더위가 우리를 기습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아무리 더워도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대범하게 넘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야 제맛이고 겨울에는 추워야 겨울 제맛이다 하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네, 더워도 참 너무 덥죠. 네, 폭염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노약자 분들이 아주 직사광선에 쪼이면은 상당히 위험할 정도의 그런 어마무시한 강력한 일사광선이 우리를 내치고 있는데요. 네, 가급적 일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고 시원한 그늘, 또 실내에서는 여러분들 에어컨 많이 접하실 텐데요. 에어컨을 계속 또 쪼으면은 몸의 신체 균형이 또 떨어지는 상황이니까요. 에어컨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또 껐다 다시 켜고, 또 우리의 선풍기, 또 우리 어르신들 부채 이런 것들을 좀 가까이 해 주시고요. 실내에 있다 하더라도 에어컨 대신에 부채, 저도 역시 부채, 제 사무실 바로 이 스튜디오 옆에가 제 방인데요. 부채를 또 제가 갖다 놨습니다. 요새 부채가 이렇게 큰 대형 부채가 있죠. 어디 동네 마을 금고나 신협 이런 데서 주로 그쪽을 많이 부채를 선물로 제공을 하는데요. 그런 거 한두 개씩 이렇게 집이나 사무실에 놓고 있으면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에 시원할 때는 에어컨도 적당하게 필요하지만 중간중간에 휴식기일 때는 선풍기 좋습니다. 부채도 또 더욱 좋죠.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그 맛을 또 음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이재명 10월에 사퇴를 하고 후임에 K 의원이 임명된다고, 이거는 제가 물음표를 붙였듯이 이거는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그냥 화제로 되고 있는 겁니다. 10월에 이재명이 사퇴를 진짜 하고 K 의원이 누구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게 지금 이거 무슨 소리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문제의 처음 발단은 어제 이 라디오의 정치 프로그램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정치 평론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글쎄요. 시사 프로그램을 저도 시사 프로그램에 제가 MBN 아침 MBN 그 시사 프로그램 8시에 하는 거 아침에 매일경제에 제가 월요일 날 고정 출연이 되는데요. 8월 중에는 다음 주 8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연이어서 원래는 이렇게 이제 격주로 고정 출연입니다만은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 또 그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3주는 연속 제가 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너뛰지 않고 8월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격주가 아니고 제가 출연한다는 것을 다시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리고요. 바로 그거 같은 아침 프로그램이죠. 정치 시사 프로그램에 이 장성철이라고 하는 시사 평론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에 누굽니까? 김무성의 이 비서관인가요? 또 비서관인가 보좌관을 했던 친구인데요. 이제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의도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10월에 이재명이 당대표를 그만두고 사퇴를 할 것이다. 사퇴를 하고 그 자리를 K 의원이 지명을 받아서 나머지 임기를 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른바 여의도의 물밑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안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바로 사안의 발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10월에 더 버티지를 못하고 그만둔다. 어디에서? 당대표를 그만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말을 잘 듣는 이른바 이재명계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김두관이 현역 의원이죠. 김두관을 당대표 후임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래서 그 김두관 얼굴로
총선을 치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른바 시나리오를 이 시사평론가가 처음으로 여의도에서 지금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어요 라고 마치 대단한 그런 얘기처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예, 지금 뭐 이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말도 안 된다라는 걸로 굉장히 지금 뭐 화제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왜? 이재명의 퇴진, 그것도 구체적으로 10월이라고 하는 시점, 그리고 또 후임을 김두관이라고 하는 특정인을 지목을 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뭐 TV에 나와서 아마도 10월 중에는 이재명이 당대표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슬쩍 얘기한 거하고는 이제 이 후폭풍이 상당히 큰 겁니다. 자, 상황이 시사평론가가 이 정도로 얘기를 하자 거기에 지목을 받는 김두관, 처음에는 K 의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김두관, 그 다음에 이거는 현재 의원이죠. 아마 전 의원이 김부겸 둘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여의도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예, 첫째 카드는 김두관 카드, 둘째 카드는 김부겸 카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후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능성을 얼마나 보십니까? 네, 저는 글쎄요, 지금 김두관이라는 걸 거론을 한다는 얘기가, 김두관은 사실 크게 이 색채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현재 이재명계의 이른바 친명계의 가담을 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한 이 행적을 보면요, 물론 자수성가형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죠. 김해 농고를 나왔습니다. 김해 농고, 남해죠, 남해. 김해가 아니라 남해, 경상남도. 예, 이 남해 종합고등학교, 지금은 이제 옛날에 뭐 김해 농고라고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김해 실업계고등학교를 나오고, 또 그쪽에서 남해에서 뭐 이장, 반장, 예, 통장 뭐 이런 걸 했죠. 이장과 군수라는 그 영화에도 이게 모델로 등장할 정도니까, 바로 이장을 한 상태에서 또 남해 군수까지, 예, 이렇게 이른바 풀뿌리 지방자치제의 덕을 본 셈이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예, 노무현 때 일약 지금의 행안부 장관, 예, 옛날에는 내무부 장관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뭐 행정안전부 해서 행안부, 또 이름이 거꾸로 해서 안전행정부 해서 또 안행부, 예, 지금은 이제 행안부로 굳어졌죠. 예, 바로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지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이장 출신의 장관이면 장관으로 이 정치권에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대선을 두 번이나 이렇게 도전을 해도 그 파괴력이 별로 없었죠. 예,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고 쭉 가다가 새가 붙지 않자 영 뭐 여론조사에서도 그냥 2%, 잘해야 3% 정도 나오고 그래야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중도에 포기를 하고 누구를 지지를 했을까요? 예, 바로 이재명을 지지를 하고 중도 포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김두관도 우리 사람으로 데려와야지라고, 그래서 뭡니까, 이 이재명 사람으로 이제 확고히, 예, 등장을 한 것이죠. 바로 이런 대목에서 이재명이 자신이 빠지고 자신이 그 후임으로서 자기를 잘 지금까지, 예, 지지를 했던 김두관, 상대적으로 무색무취, 그리고 이장 출신의 신화를 썼던 행안부 장관 출신의 김두관 얘기를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왜 10월에 하필이면 11월도 아니고 12월도 아니고 9월도 아니고 10월이냐? 10월에 이 이재명의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나오는데요. 그때 1심 판결에서 무죄로 나올 확률은 거의 지금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예, 아무튼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훨씬 많다. 예, 그러니까 10월에 이 1심 판결 때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이재명도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이재명 체제로 이 민주당이 총선에서 폭망을 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인 재기는커녕 완전히 민주당 내에서도 역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심 재판이 일어나고서 명예로운 퇴로를 찾기 위해서 자신이 대표직을 사퇴를 하고, 대표직을 사퇴한다 하더라도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의원직은 사퇴를 하고 대표직은 총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으로 갖다 놓는다. 이게 바로 10월 퇴진 후 K의원 즉 김두관을 후보로 내세운다라고 하는 시나리오의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김두관이가 딱 이제 말이 나오니까 이 김두관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기자들이 이제 뭐 묻지 않을 겁니까? 예, 그래서 10월 이재명 당대표 사찰원과 함께 김두관이 등판설에 대해서 기자들이 잇따라 묻자 이거는 전혀 사실 무근이자 금시초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이 출마 의향에 대해서는 사람 일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얘기죠. 예, 추석 이후 10월에 이재명이 사퇴를 하고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새롭게 열어서 정통성 있는 지도부를 새로 뽑아 내년 총선에 대비한다는 시나리오.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큰 그림이 지금 이재명을 비롯해서 장 지도부가 이 김두관은 지금 당 지도부는 아닙니다. 최고위원도 아니고 큰 그림이 만약에 그려졌다면 여의도에 정식으로 소문이 났을 것인데 여러 사법 리스크 문제와 최근 현안들이 있지만 당 지도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에서 충분히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나는 높지 않다고 본다. 10월 전당대회에서 나를 이재명 측에서 딱 찍어가지고 김두관을 차기 당대표로 만들어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나는 지금 처음 들어봤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또 슬쩍 말을 걸어 놓고 갑니다. 네, 총선 전에 민주당에서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당대표 후보자 출마 의향에 대해서는 일단 당의 부름이 있어야 가능하다. 당의 부름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이재명 세력이 자기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거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하는 얘기죠. 내년 총선에서 제 지역구인 PK 지역, 예, 부산, 울산, 경남, 그걸 PK라고 하죠. 예, PK 지역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년 8월 전당대회 정도는 고민을 해왔던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또 김두관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 군데 방송에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수박 논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수박이지만 속은 빨간색이라는 논쟁에 대해서도 좌표 찍는 점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재명 대표도 흔쾌히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즉, 이 같은 당에서 수박과 수박 아닌 사람들의 분열은 패배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또 접점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이낙연과 이재명의 비명과 친변 세력에 자기가 중재를 할 사람으로 자기가 적절하다라고 그런 뉘앙스가 풍깁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은 이재명 10월 또는 뭐 11월 이 날짜는 중요하지가 않죠. 이재명 세력이 이거 1심에서 판결이 나오면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상태다. 그러고 총선에 대한 책임을 온통 자기에게 뒤집어 씌울 거 있으니까 명예롭게 퇴로를 만들어서 당대표는 일단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봄직한데, 예,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여의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상황이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10월 이쪽에서 이재명이 1심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바로 당대표를 사퇴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당대표를 쉽게 포기할 거면은 사실 진작에 포기를 했죠. 저렇게 아주 무슨 개혁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자기 사람으로 앉히면서 이렇게 뭡니까? 이재명을 구하기에 앞장선 혁신위원회를 그럴 도구로 이재명 구하기 도우미로 삼을 필요가 없겠죠. 순순히 물러나지 않다에 저는 더 무게중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물론 1심 판결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대표 오히려 저는 구속이 된다 손치더라도
옥중 공천이라는 정말 극약 처방을 이재명이 내릴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라고 보는 것이죠. 옥중 공천, 이거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한 2번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만약에 실제로 이재명이 구속이 되고 공천 과정에도 자기가 이 접견을 통해서 진두지휘를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또 다른 그런 그 장을 열기 때문에, 물론 뭐 그게 바람직한 장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충격요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기 세력을 공천 과정에서 많이 집어 누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끝까지 버틸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그런 의미에서 친명과 비명의 갈라섬, 분당, 뭐 누구는 얘기를 했죠. 뭐 아름다운 결별, 이상민 의원이 얘기했나요? 가슴은 아프지만 아름다운 결별도 가능하다. 뭐 이런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재명이 10월에 순수하게 아주 자기 자발적으로 내려온다.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아주 적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이런 시나리오가요, 40명이나 지지를 하고 있다. 이재명이 10월에 내려오고 1심의 유죄 판결을 받고 내려오고 후임에 이 김두관을 밀어주자라고 하는데 40명이 동의를 했다. 그 40명이 결국은 다 친명 아닙니까? 친명. 40명이란 구체적인 숫자까지가 나올 정도로 그럴듯하게 유포가 되는 상황인 것은 뭡니까? 이재명을 절대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친명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약간의 융통성을 주는 것이죠.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고 당신들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면은 여러 가지로 타협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미끼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니까 이들도 우리를 너무 코너에 몰면 안 된다. 코너에 몰면은 쥐도 고양이를 물지 않느냐라는 식의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으로 저는 삼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신경민이라고 있었죠. 신경민, 신경민 전 의원입니다. 전 의원님도 한마디 했군요. 만약에 이재명이 퇴진할 경우에는 아바타를 내세우고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바타 얘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김두관과 같은 별로 색채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을 자신의 말을 잘 듣고 공천 과정에서 자기 세력을 다 살려줄 아바타를 내세우고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그럴 때 그 아바타가 바로 김두관 정도의 그런 그 스타일의 정치인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슈 1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의 후임에 김두관을 내세우고 자기는 쑥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저는 그거보다 끝까지 버티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막판의 상황은 뭐 11월, 12월, 1월 달의 상황은 진짜 한치 앞을, 내일도 모르는 게 대한민국 정치 이 풍향계인데 뭐 2달, 3달 후에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재명 자신도 내가 연말 연초에 어떻게 될지 아마 자신도 그 예측을 못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마무리됐고요.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종북활동 민노총에 사무실 빼라, 지원을 중단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민노총 어떻습니까? 종북활동 순수하게 노동자들을 위해서 임금 인상 아니면 근로조건 개선하라 이런 구호가 나온 지는 정말 옛말이 됐죠. 배고파서 못 살겠다. 우리에게 임금 인상을 해달라. 그리고 이게 인간답게 살고 싶다. 사무환경 또 이 공장 이 노동 현장 여건을 개선해달라. 이런 순수한 노동, 운동 이런 것들은 뭐 100번 좋습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노동권, 인간권, 인간의 기본권 이런 것들은 보장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의 민노총의 그 활동은 과연 순수한 노동 환경일까요? 노동운동일까요? 네, 아마 그렇지 않은 거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 이들은 이미 정치색이 굉장히 짙게 깔린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 운동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민노총.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아시아투데이에서는 바로 그 슬로건으로 민노총을 해체시켜 대한민국을 5대 강국으로 올려놓자 하는 그런 슬로건을 진작에 벌써 한 6개월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3월부터 두 가지 올해 역점 사항이 그렇습니다. 민노총을 해체시켜 대한민국을 5대 강국으로 올려놓자 하는 그런 슬로건. 또 하나는 뭡니까? 네이버 피해가 이제는 도를 넘었다. 예, 언론사도 아닌 네이버가 언론의 그런 좌장으로서 언론사를 주무럭거리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편향 보도를 방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래, 네이버 바로 세우기, 또 민노총 해체, 이것을 아시아투데이가 지난 3월부터 앞장서서 중앙 언론사로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앞장서서 이른바 어젠다, 이슈를 처음으로 설정을 한 게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민노총은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순수한 노동운동을 하는 단체가 이미 아니다. 벌써 꽤 됐습니다. 벌써 한 10년도 넘었죠. 그런 민노총, 예를 들어봐라 하면 제가 예를 충분히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민노총의 조직국장, 조직쟁의국장이 어떻습니까? 북한의 간첩 지령을 받아서 북한의 지령대로 활동하다가 지금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의 지령 그대로 자, 이번 달 구호는 플랜카드는 이렇게 써야 된다. 이른바 윤석열 퇴진, 그 다음에 김건희 구속,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붙여야 된다라고 북한에서 지령을 받으면은 시청 앞에, 광화문 앞에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김건희는 구속하라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이 플래카드가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민노총이 도대체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구속하고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노동운동을 하는 단체입니까? 이미 정치 활동을 자기들이 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는 그런 플랜카드 아닙니까? 그래서 민노총의 조직국장, 이른바 세컨드맨,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 밑에 거기 조직국장이 두 번째로 힘을 쓰는 그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체포가 됐다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벌써 한 3개월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런 민노총을 가만히 둬야 되느냐? 가만히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민노총의 국고 보조금이 무려 30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민노총도 마찬가지고 한노총도 그렇고 30억 원을 지원을 했다는 게, 글쎄 참 여러분들도 아주 놀랐을 겁니다. 아니, 그 반정부 투쟁을 하는 민노총에 왜 30억 원을 지원을 해? 물론 윤석열 정부는 퇴진 운동을 이 친구들이 하지만 그 전에 문재인이나 그 전에 김대중 또 노무현 이 정권에서는 민노총이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정권하고 빌붙어서 자기들의 일속, 이른바 이권 카르텔을 챙기기에 아주 혈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권에서 이게 점점 늘어서 30억 원을 사무실 임차 보증금으로 썼다는군요. 사무실 임차 보증금을 30억 원에 국가에서 받아서 사무실을, 그러니까 지금 참 아이러니컬하죠. 윤 정부 입장에서는 국고 보조금, 이게 바로 우리가 다 내는 세금입니다. 세금으로서 우리가 세금을 냈더니 그걸 모아서 30억 원을 민노총에 주고, 민노총은 그 돈을 기반으로 사무실을 여기저기에 만들어 놓고 오히려 정권 퇴진 운동을 하고 있다. 돈을 준 사람한테 물러나라, 윤석열 퇴진하고 김건희를 구속시켜라 라고 그런 구호를 하는 마당이니까 이게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이게.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바로 지난주에 규정 위반이다 라고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내용을 지금 담긴 것입니다. 이런 공문을 민노총에 전달을 했는데요.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민노총 사무실, 민노총의 아주 본관입니다. 본관. 이게 경향신문 건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이른바 서대문 쪽에서 광화문으로 갈 때 오른쪽에 경향신문이라고 쓴 그 건물에 바로 민노총 그 사무실이 있는 것이죠. 민노총의 아주 그 총본산입니다. 거기에 물론 경향신문도 이른바 한겨레와 더불어 친민주당의 언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꼭 뭐 좌파 언론이라고 제가 규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굳이 따지자면은 친민주당의 색채를 많이 드러내는 그 신문사가 위치한 건물에 민노총도 있는 것입니다. 그 민노총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면서 민노총에 지급된 30억 원의 국고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위반 사항이 확연됐다. 그래서 이를 시정, 너 이거 고쳐라. 고치지 않으면은 지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조금 실태를 보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로부터 약 30억 원의 국고 보좌금을 받아서 민노총 본부와 일부 산별 노조들이 사무실 임차 보조금으로 쓰고 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모아서 30억 원을 민노총에 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말씀드린 대로 경향신문 본관에 입주해 있는 민노총 본부는 보증금 19억 1천만 원 중 97%인 18억 5천만 원, 또 경향신문 별관의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는 보증금 11억 5천만 원 중 7억 2,400만 원을 국고 보조금에서 끌어다가 그 사무실 임차료를 쓰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오죠. 민노총 서울 본부 19억 중에서 18억 원을, 또 금속노조 5억 중에서 3억 7천만 원, 사무금융연맹 5억 중에서 3억 4천만 원, 보건의료노조 2억 2천만 원에서 2억 2,400만 원, 전액을 다 보건의료노조는 예,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군요. 예, 화학섬유노조 또 서비스연맹도 다 1억 원이 넘는 돈을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지금 저걸 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려 34억 8천만 원 중에서 29억 8천만 원을 정부에서 준 보조금으로 이거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아이러니컬합니다. 정부에서 돈은 다 받아 먹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준 정부 물러나라 하는 그런 셈이니까요. 예. 자, 그럼 어떤 게 규정이 위반일까? 정부가 민노총에 보조금을 줄 때 빌린 사무실에서 근저당권, 여러분 아시죠? 근저당권을 설정하라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예, 만에 하나라도 빌린 사무실이 운영 부실해서 경매에 붙여졌을 경우에 정부 측에서는 그 돈을 받아야 할 겁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근저당 선권을 하죠. 그래서 여차하면은 제1 우선순위를 은행에서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돈을 떼이는 것을 막겠다 하는 게 바로 근저당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노총은 국고 보조금으로 빌린 사무실 모두에 근저당권조차 설정하지 않았다. 민노총 본부,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는 물론 별도 건물의 사무실을 빌린 보건의료노조, 화학섬유 등도 근저당을 설정하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뭡니까? 떼여도 우리 정부 돈이 고스란히 떼이는 구조로 민노총은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데서 내로남불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돈 같으면 예, 이거는 정말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유 뭐 만약에 해서 정부 돈 떼여도 뭐 정부 돈이니까 이런 식으로 오불관은 나는 여기에 상관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매년 2월까지 직전 연도의 재정 수지 현황과 임차 공간 활용 현황 등을 정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민노총은 거의 매년 이런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민노총은 자신들이 예, 정부와 동급이거나 아니면 문재인 때는 그 정부를 탄생시킨 우리가 주주다라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배가 배꼽으로 나온 것이죠. 야, 정부 측에서 이런 거를 요구를 해도 우리 아이고 줄 필요 없어. 왜? 정부와 우리는 동급이다. 누가 누구한테 무슨 자료를 달라고 그래? 안 주지 마. 안 줘도 돼. 라고 하는 그런 그 텃세 배짱을 부리는 것입니다. 매년 2월까지 그런 현황 등을 정부에 다 일일이 보고해야 되는데 민노총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내용을 제대로 보고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배 밖으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민노총이 국고 보조금으로 빌린 사무실 5곳의 토지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라고 이미 명령한 상태. 정당한 사유 없이 만약에 민노총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 보조금 주기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예, 이제 민노총이 공은 민노총으로 넘어가서 고민을 하겠죠. 지금처럼 그냥 정부 측의 그런 이 결정 사항을 에이고 내비도 우리가 뭐 안 주면 그만이지 제대로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라고 그렇게 이른바 배짱을 튕길지, 아니면 야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진짜
이런 그 민노총 손봐주기, 민노총 해체 이런 것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납작 엎드려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지,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켜보고 민노총의 반응이 나오면 그때 또 여러분과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이재명 10월 사퇴 후임의 K의원, 예, 제가 김두관, 김부겸 중에서 김부겸 총리까지를 하고 이재명의 얘기를 그다지 구분구분 듣지 않을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김두관 얘기가 나온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종북을 활동한 민노총 사무실 빼라, 지원을 중단할 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을 보여주시죠.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금 내정자입니다. 예, 지금 약 한 2주 뒤면은 또 청문회가 열릴 텐데요. 이 청문회에서 이동관을 향한 민주당과 이른바 좌파 세력의 집중 공격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바로 지금 미리 보는 청문회를 얘기를 하는 거네요. 미리 보는 청문회. 언론 탄압 논란 칼이 꽂혀 있죠. 그리고 아들 학폭 의혹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폭이었는데 이동관 칼이 숭숭 꽂혀 있는 저런 그 청문회의 통과를 어떤 식으로 뚝심 있게 비켜낼지 그게 관심사안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예, 미리 보는 청문회 얘기를 저런 그 한 컷의 그림으로 잡았습니다만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 저와는 사실 동아일보에서 같이 근무했던 저보다는 뭐 몇 년 위에 선배입니다만은 정치부장을 했고 글쎄요, 뭐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을 겁니다. 이동관 그 후보에 대해서는 이래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유 왜 이렇게 여야 간에 지금 첨예한 대립을 하고 민주당에서 싫어하고 그토록 이동관을 내정을 하고 강행을 하면은 아무튼 재미없다 두고 봐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왜 이동관을 강행을 할지라고 약간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만은, 이동관 제가 같이 근무를 해서 잘 압니다만은 이른바 방송개혁, KBS, MBC, SBS 방송 오늘 지금 세 번째 이슈에도 지금 그것을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이 방송개혁에 뚝심 있게 할 만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는 분명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이동관 그 후보와 같이 식사 자리를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루두루 같이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얘기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한 두세 달 지난 다음에 그때는 대통령 특보였죠. 특별 보좌관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데 방통위원장 준비를 하시라라고 일찌감치 얘기를 했다는군요. 방송개혁 지금 뭐 KBS,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상황이죠. 방송개혁을 위해서는 언론 쪽도 잘 알고 또 정치 지형도 후원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요건을 잘 구비를 한 사람이 적임자인데 그것이 이동관 특보는 그런 적임자를 본 것이라 그렇게 처음에 방통위원장 준비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은 없다. 그러니까 뭔가 아들 학폭 의혹도 나오고 해서 야 이거 저 사람 시키면 안 되겠는데 라고 흔들릴 법도 한데 윤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신뢰는 아주 굳건했다라는 것이 용산 대통령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나를 그렇게 믿으니까 이른바 방송개혁에 대해서 내가 가일층 전념을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많이 했고요. 아마 청문회 준비가 거의 끝났을 겁니다. 청문회 준비를 많이 해서 이른바 민주당의 파상 공세를 이렇게 막아내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시끄럽기는 해도 청문회 과정을 잘 넘길 거로 저는 파악이 듭니다.
만평 이동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만평을 보겠습니다. 총선 천지창조네요. 이낙연의 만남 너나 잘하세요. 예, 천지창조. 저게 미켈란젤로인가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을 패러디한 거네요. 이렇게 남녀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원래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는 그런데 총선의 천지창조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이재명과 이낙연은 어떻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예, 어떤 사랑의 큐피트 화살이 아니네요. 예, 거의 뭐 삿대질 비슷한 거죠. 예, 너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쎄요, 이재명계와 이낙연을 따르는 그 정치 세력들은 이미 그 갈등의 골이 너무나 깊어서 아마 그랜드 캐년식의 협곡이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맞으면 서로 악수도 하고 웃는 낯으로 보지만,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서로 왼수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실제로 그렇게 밑에 있는 의원들을 제가 취재를 해보면은 서로 상대방을 왼수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은 이낙연을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이런 게이트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슈화한 게 바로 대선 과정에서 이낙연계의 의원들입니다. 서른, 예, 윤영찬, 이런 이낙연계의 의원들이 처음으로 이것을 세상 밖으로 끌어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쪽에서는 야, 우리를 저렇게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던 니들이 같은 당의 당원이 맞냐라고 얘기를 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과 이낙연은 깊은 그랜드 캐년과 같은 협곡이 존재를 한다. 건너올 수 없는 그런 그 강을 이미 건너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예,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잘 그 패러디를 했는데, 예, 결론은 너나 잘하세요라고, 예, 화합과는 거리가 먼, 예, 삿대질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오늘 만평 두 개는 지금 현재의 여의도 정치 판을 잘 묘사를 한 그런 뭐 수준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평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예,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죠. 예, 세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정신 나간 KBS, SBS, YTN 북한 열병식을 2시간 통중계하고 있다. 네, 통중계하고 있다. 글쎄요, 정말 참 정신 나가도 이 정도면은 글쎄요, 이 공영방송이라는 거를 아예 포기를 하고 하는 상태인데요. 예, 지금 전승절, 북한은 전승절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승절이라는 게 뭡니까? 6.25 전쟁이 자기들이 이겼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겼다. 예, 이른바 정전협정, 지금은, 예, 이 휴전, 정전, 이렇게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른바 종전이 아니고 전쟁이 지금 일시적으로 휴전 상태다. 즉 정전, 전쟁이 멈춘다. 멈출 정자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종전이 된 게 아니니까요. 일시적으로 정전이 된 상태라, 이 북한은, 예, 그 정전 상태를 자기들이 이겼다. 미제 침략 전쟁에 자기들이 잘 버텨내서 전승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승절 행사를 어제 이틀 전에 했는데, 이것을 조선중앙TV가 이틀 전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송출을 했는데, 우리의 말 많고 탈 많은 KBS와 SBS 그리고 또 YTN 요 세 군데에서, 물론 뭐 본 방송이 아니고 유튜브 방송입니다. 얘들도 다 유튜브, 제가 아시아투데이의 유튜브 방송을 이쪽으로, 동아일보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개국을 했듯이, 이 KBS의 본 방송은 그야말로 지상파 방송으로 따로 있고, 유튜브 방송을 따로 공식 계정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SBS도 마찬가지고 YTN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KBS, SBS, YTN이 조선중앙TV의 열병식 중계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13분까지 2시간 13분을 그대로 편집하지 않고 통중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통중계라는 얘기는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날 방송을 했다는 얘기죠. 네.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지금이 30일이니까 며칠 전 27일을 전승절로 부르며 해마다 기념을 하는 그런 전승질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열병식입니다. 여러분 열병식 아시죠? 수만 명의 이 군인들이 바로 지금 저런 게 열병식 아닙니까? 이렇게 줄을 맞춰서 이렇게 아주 엄청난 그 환호 소리와 함께 이 김정일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저렇게 뭐 충성 맹세를 하고 저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열병식인데, 열병식 때 북한은 뭡니까? 6.25 전쟁을 조국 해방전쟁으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조국 해방전쟁. 그리고 국군이나 유엔군에 대한 살상행위, 이것을 영웅적으로 묘사를 하지요. 저게 지금 흰 무기인데 바로 이게 엊그저께 김정은이 저 망원경으로 뭘 지펴보면서 약간 입이 지금 찌그러졌죠. 이렇게 찌그러지고 그 옆에가 바로 러시아 장군입니다. 러시아에서 이 행사를 보러 온 러시아 고위 인사인데, 6.25 전쟁 기간 국군은 62만 명, 공식적인 그 기록입니다. 미군은 13만 명, 합해서 유엔군이 15만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실종된 숫자가 국군이 62만 명,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15만 명이 전사 또는 실종됐다. 그러니까 합해서 뭡니까? 75만 명. 합해서 75만 명이 정말 그 목숨을 잃은 그런 결과가 됐는데요. 이 남침을 정당화하기 위한 북한은 뭡니까? 자기들이 남침을 해놓고도 미국이 개입한 조국 해방 전쟁이다. 조국을 지키는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이만큼 선방을 해서 38선이 그어지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열병식의 목적이 딱 그런 겁니다. 남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맹스럽게 이렇게 싸운 거 아니냐. 그런 선전선동을 하는 열병식을 우리의 국가 기관 방송이라고는 KBS, 그리고 SBS는 물론 뭐 민영 방송을 표출하지만 몇 개 안 되는 지상파 방송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영방송이나 다름은 없죠. 거기에 또 뉴스 전문 채널 YTN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그대로 열병식을 2시간 동안 통중계를 했다. 이게 글쎄요, 뭐 제정신입니까? 이거는 스스로 공적인 방송을 망각을 하고, 우리가 공영방송 아니야. 그리고 이거를 뭡니까? 이걸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중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 도발적인 북한의 또 아나운서들이 얼마나 또 이 도발적인 언어를 구사합니까? 남쪽 괴뢰도당 등은 뭐 이런 식으로 이 발음을 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통중계를 했다는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친북 세력들이 많이들 또 봤을 거 아닙니까? 이 댓글창에는 와, 북한 무인기 멋있네요.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 저 열병식을 보니까 감동이네 라는 댓글이 잇따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남북 또 갈등 요인이 되는데요. 댓글창에서도 야, 이 방송 이런 방송을 어떻게 함부로 내보내라니 간첩 방송으로 신고하겠다라는 댓글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생중계를 하면서 국론이 오히려 분열되고 하는 그런, 이게 필요하면은 편집을 하면 됩니다. 편집. 여기서 따고 저렇게 따져서 열병식을 우리가 가끔씩 보듯이 3, 4분 간격으로 편집을 해서 방송하는 거는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이거를 돈 들여서 북한 조선중앙 TV에서 방송되는 걸 그대로 갖고 와서 2시간 15분이나 방송을 한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을 차라리 내려놓고 아예 그냥 친북방송 채널로 자리매기를 한 다음에 이런 방송을 해라라고 하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 방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에 문재인 정권 때죠. 당시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도요. 마찬가지로 YTN 연합뉴스TV가 그대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생중계를 하자 당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성명을 냈죠.
김정은 열병식 연설을 녹화한 조선중앙TV를 통째 중계하는 뜨악한 장면을 보고 있는 내 눈이 의심스럽다. 여기가 과연 대한민국입니까? 북조선입니까? 라는 당시에 이 성명을 내놓고요. 당시 지금 대표인 김기현 의원도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적국의 전쟁 능력 과시용 군사 퍼레이드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으로 중계방송하다니 이게 과연 공영방송이냐 제정신이냐라고 비판을 한 것이죠. 예, 이때 열병식에서는 김정은이 인민을 향해 너무도 미안하다면서 울먹이며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기도 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김정은이 하도 막 거기에 모여있는 수만 명의 평양 시민들을 향해서 울먹이면서 너무도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가자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너무도 미안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 너무 헐벗게 굶주려서 미안하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게 정말 참 문제입니다. 이게 제정신인지, 예, 북한은 우리의 틀림없이 주적입니다. 주적이 6.25 불법 남침을 승리한 전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위협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 이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건 공영방송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다. 예. 여기에 대한 비판이 지금 많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KBS는 지금 뭐라고 이 변명을 할까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에서 언론사가 편집한 영상보다 전체 영상을 보기를 원하는 시청자의 수요가 있어서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자기들이 통중계를 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글쎄요,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수요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2시간 15분 동안 그대로 방송을 가져와서 통중계를 했다. 글쎄요, 거기에 지금 북한 아나운서가 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안방에서 2시간 동안 그걸 보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적절했나는 금방 판단이 들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북한의 전승절 보도에서 이번에는 중국보다도 러시아를 훨씬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중국이 더 가깝고 중국이 6.25 전쟁 때 자신을 이른바 뭡니까? 인해전술 그렇게 수십만 명의 군대를 보내준 거에 대해서 중국이 더 가까운 그런 친한 이웃으로 북한의 동맹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이번 전승절 보도에서는 중국보다는 러시아를 더 주목을 하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예, 통일연구원이 그 전승절 행사를 다룬 보도 방송과 노동신문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더니 중국 대표단 사진이 30장, 러시아 대표단 사진이 84장, 무려 3배나 러시아를 더 띄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또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표현한 부분에서도 질적인 차이가 발견된다. 러시아 관련 보도에서는 북러 간 견해가 일치됐다라는 아나운서 멘트가 수십 번 나오고요. 전략적인 단결, 또 공동 전선 이런 것들의 의미를 매우 강조한 반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통적 우위 등의 상투적인 표현만 썼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게 중국보다는 러시아를 훨씬 더 이번 전승절에서 띄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거기에 온 사람도 이 급이 다르다. 예, 중국은 이번에 리홍중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을 보냈습니다. 예, 정치국 위원 24명 중 1명인데 종전에는 훨씬 급이 높은 인사를 보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러시아는 국방장관이 김정은과 만나고 열병식에 참여를 했다. 즉 세르게이 쇼이구 이 사람이 러시아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국방부 장관을 직접 평양에 파견을 했고 중국에는 24명 정치국 위원 중 한 사람인 리홍중 상무위 부위원장을 내보낸 거기 때문에 역시 격이 러시아가 훨씬 높은 장관, 국방부 장관을 파견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친밀 속도가
급격히 가까이 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 얘기는 이미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얻을 걸 다 갖고 특별히 나쁘지 않다. 더 러시아와 가까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둔 것이죠. 왜?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한미일 삼국 동맹체제, 공조체제가 지금 굉장히 공고된 상황이니까요.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러시아를 북한 표도로 더 끌어당기는 그런 거에 주력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김성태를 노상강도라고 비난한 이재명, 이재명과 김성태, 한때는 참 김성태는 쌍방울 회장, 이재명은 쌍방울에서 돈을 받아서 대북 송금도 하고 한때는 아주 없어서는 못 살 그럴 상황인데 지금은 왜 저렇게 노상방뇨가 아니고 노상강도라고 얘기를 했군요. 네. 왜 저렇게 틀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사설 칼럼 중 오늘은 사설을 갖고 왔습니다. 사설, 조선 칼럼, 조선 사설이네요. 예, 관련 사설 제목이 자신의 방북 비용을 댔다는 김성태를 노상강도라고 비난한 이재명, 사설이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설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노상강도인데 노상강도 검찰이 경범죄로 봐주기 기소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를 미신고 외환거래 혐의 즉 외환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한 것을 두고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려 북한에 주었다면 바로 국보법 위반인데 왜 중범죄를 빼고 경미한 미신고 외환 거래만 적용했느냐는 주장이었다. 이 사건은 2019년 김성태 회장이 경기도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즉 500만 달러 사업비용과 이재명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느냐에 관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재판에서 대북 송금은 쌍방울 뒤에 경기도와 강력한 대권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재판에서 김성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대북 송금은 쌍방울 뒤에 경기도 그리고 강력한 대권주자 이재명이라는 강력한 대권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때 공개적으로 방북을 추진했고 북한이 정치인의 방북에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북한이 이재명을 초청을 하면 즉 정치인의 방북에는 돈 내놔 북한에 올 수는 있는데 그냥은 안 돼 돈 내놔. 그런데 이재명은 그 돈을 자기 돈으로 자기가 마련을 한 게 아니라 쌍방울에서 대납을 해준 거 이것을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도 자신이 개입됐다는 진술을 한 김성태 회장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왔다. 이재명은 과거 김성태의 모친 상태 비서실장을 보내 조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관련이 없다며 자신을 엄호해온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심경 변화를 일으키는 관측이 나오자 돌연 김성태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이제 이화영이 회유가 안 되니까 이제 김성태를 노상강도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이 자신과 협력했던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나쁜 사람으로 매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동규 씨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성남 도계공 기획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유래신도시 사업을 주도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유동규 씨가 지난해 9월부터 이재명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하자 이재명 대표 측은 진술을 계속 바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였다. 대장동 사업 관련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자신에게 대면 보고를 해왔던 실무자를 누군지 몰랐던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니 이재명이 자신의 방북을 위해 돈을 댔다고 주장하는 김성태에 대해 느닷없이 노상 강도라는 험악한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네, 이게 오늘의 사설입니다. 자신의 방북 비용 댔다는 김성태를 노상 강도라고 맹 비난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잘 된 사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네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 이슈로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 보여드리시죠. 파주 을 선거 고발 사건, 고양지청에서 2차례 보안 지시를 했다 하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파주 을 선거 고발 사건, 이것도 이른바 부정선거 관련, 물론 지난 대선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 4.15 총선 얘기입니다. 4.15 총선, 이른바 부정선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주목을 하는 그런 내용일 텐데요. 4.15 총선 재검표 5번 가운데 5번 가운데 인천 연수 을처럼 이상한 투표지가 쏟아져 나온 선거구가 파주 을, 검찰의 보안 수사 지시를 뭉개는 경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조작값 30%를 확인할 수 있다. 네, 고양지청의 이근정 검사라고 있습니다. 이근정 검사가 파주 을 선거 부정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2번이나 이거 이렇게 영터리로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2번이나 보안 수사를 지시를 했는데도 무슨 이유에선지 파주 경찰서는 계속해서 이를 수사를 착수를 안 하고 뭉개고 있다. 네, 이것이 지금 부정선거를 주창하고 있는 쪽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양지청의 이근정 검사가 2번이나 파주 경찰서에 보안 수사를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사 진척이 안 된다. 파주 을 재검표가요. 여기 파주 을 총선 결과가 나오죠. 2022년 대 16년. 2022년은 지금 박정 더불어민주당 학원 재벌이죠. 박정 어학원을 통해서 재력을 쌓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통합당의 박용호 이렇게 나왔는데 2016년에는 박정과 황진아 전 사무총장이 나왔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여기에 나왔는데 30% 여기에 써있죠. 조작값이 30%를 지금 여기에 넣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보면은 박정희 사전투표율에서 61%, 박용호 후보는 35%, 당일 득표율은 49% 대 49%, 이렇게 나와 있는데 30%가 조작값으로 30%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파주 을 재검표가 2021년 11월 21일에 실시가 되었는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배춧잎 사전투표지가 2장, 붉은색 화살표 투표지가 1장이 나왔다. 배춧잎 사전투표지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인쇄한 인쇄기에서 지역구 투표지를 인쇄했음을 의심케 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배춧잎 투표지는 사전투표지이기 때문에 인쇄소에서 만들어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사전투표용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법원의 투표함 보전 명령이 떨어짐에 따라 급하게 지역 선관위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투표함에 들어있던 모든 투표지를 소각하고 또는 파쇄하고 새로 인쇄소에서 만든 투표지들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관리관 도장이 날인이 없는 게 20장이 발견됐는데요. 재검표장에서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다. 투표지들이 재검표를 위해서 전부 통갈이, 아예 통째로 이렇게 손을 탄 것으로 의심케 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 바로 이러한 의심적인 그런 사태에 대해서 이정근 고양지청 검사가 보안 수사하라 라고 경찰에 지시를 했는데도 경찰은 이를 뭉개고 아직까지 더 진척된 수사에 착수를 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검찰이 동일 고소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2차례나 보안수사를 지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경찰이 고소사건 수사가 허술하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 여기에는 지금 조작값 30%가 상당히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선거 데이터를 만든 선거 사기 세력들은 박영호 통합당 후보와 혁명당의 변지혜 후보가 각각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30%를 빼앗아서 박정에게 더해주었다. 즉 득표수 증감 규모는 조작 규모가 7,714표인데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매우 큰 값이다. 예, 자세하게 이 수치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조작값 30%라는 것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정근 고양지천 검사의 보안 수사가 2차례나 있었는데 경찰 측에서는 지금 이것을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뭉개고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바로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5번째 이슈 중 2번째 아이템은 바로 청와대 역대 대통령 가족들이 모였다. 왜 모였을까요? 예, 일단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였습니다. 예, 이 청와대에 지금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청와실에 대통령 가족들이 다 모였네요. 글쎄요, 사진 자체도 매우 의미 있는 상황인데요. 예, 요 사진, 저 청와대에 올라가는 그런 그 계단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앞줄 왼쪽부터 볼까요? 예, 누구 닮았습니까? 예, YS 완전히 판박이죠. YS의 어릴 때 모습을, 예, 어릴 때가 아니죠. 예, 한 50대, 60대, 지금 김현철, 그 장남 김현철도, 차남이군요. 김현철 씨도 저보다도 연배가 뭐 훨씬 위니까 60대 중반 또는 후반쯤 됐겠네요. 예, 제일 왼쪽에 김현철. 2번째 가운데 있는 분이 조혜자 씨입니다. 조혜자 씨. 조혜자 여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며느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며느리 조혜자 여사.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분은 윤상구 국제 로타리 재단 부이사장인데요. 윤보선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윤보선 대통령의 아들. 예, 윤상구 로타리 재단 부이사장. 예, 그리고 오른쪽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이죠. 김홍업. 예,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로 위에 둘째 줄에 왼쪽에는 이 모임을 주선한 거로 알려진 박보균 문체부 장관, 그리고 박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쥐 대표, 이쥐는 회사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노재헌이네요. 노재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지금 현재는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으로 있는, 여기에 2사람이 빠졌군요. 2사람이 빠졌는데 한 사람은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가 빠졌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도 빠졌네요. 뭐 아들이나 딸이나, 딸 이름은 문다혜죠. 예, 문재인 대통령의 자제,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의 자제, 요 2사람만 빼고 다들 지금 모였는데, 글쎄요, 이 모임 자체가 사진 한 장이 꽤 그래도 의미가 있는 상황인데요. 역대 대통령 자제들의 모임은 여당도 야당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국민 통합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 가족들을 다 청와대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국민 통합에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다 하는 그런 명분을 내걸고 이 청와대에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선대의 갈등과 대립을 후대가 통합의 정신으로 역사적 화해를 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문화체육부는 의미를 부여를 했네요. 이 조혜자 여사 말씀드렸다시피 며느리죠. 며느리, 이승만 전 대통령의 며느리 조혜자 여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이 쓰시던 영문 타자기가 꿈틀대는 듯합니다. 외교 인프라가 부족하던 그 시절
아버님은 직접 외교 문서를 쓰셨고 한미 동맹과 관련한 문서를 직접 작성하셨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를 한 것이죠. 윤상구 부이사장, 즉 윤보선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경무대라는 이름을 그 당시에 청와대로 바꿨다. 맞습니다. 경무대를 청와대로 바꾼 것은 바로 윤보선 대통령 시절에 그 공적이죠. 네. 박지만 회장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그린 반려견 그 방울이 스케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아버지는 군인이 되기 이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그림도 잘 그리셨다. 또 누나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휴가지에서 찍은 저도의 추억에 대해선 저도, 휴양지죠. 지명 이름입니다. 저도의 추억은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숨진 뒤 쓰신 아버지의 제목이기도 하다. 시 제목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도의 추억이라는 그 시를 이 박정희 대통령이 박영수 여사를 생각하면서 시를 쓴 그 제목이 바로 저도의 추억이기도 하다. 노재현 노태우 대통령 아들이죠. 노태우 대통령의 퉁소 앞에서 아버지는 노래를 참 잘하셨고 퉁소와 윳바람 솜씨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1991년 멕시코 방문할 때는 뱃삼의 무초를 부르셨다고 말했고요. 네, 뱃삼의 무초 여러분 아시죠? 뱃삼의 무초라고 하는 그런 그 노래. 뱃삼의 무초는 이 스페인어지만 영어로 말하면 키스미 머치입니다. 키스미 머치. 키스미 나에게 키스를 많이 해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키스미 머치를 스페인어로 뱃삼의 무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뱃삼의 무초. 네. 또 김현철 이사장도 한 말씀 했군요. 김영삼 대통령의 조경화를 보면서 새벽 조깅은 아버지에게 국정에 대해 담대한 결심을 하는 일종의 직무의식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3년 금융실명제를 선포한 그날 새벽이었다. 새벽 조깅하면은 뭐 YS가 떠오르는데 국정에 대한 결심을 하는 일종의 직무의식이었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참 이렇게 그 전직 대통령의 그 후예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만 해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들이 모여서 대국민 메시지를 뭐 하고 그걸로 국민 통합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모임이 자주 있을수록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 통합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일단 뭐 김영삼 또 박정희, 박근혜, 노태우, 이승만 이런 분들 다 이른바 자유우파 쪽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당연히 그들이 얘기하는 진보, 저는 뭐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진보 세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진보 정당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비 진보 세력만 있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김대중 아들이 여기에 참석을 했다는 그 얘기는 이른바 여야 또 이 좌우를 넘나드는 통합을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다는 의미에서 제가 나름대로 의미를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